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지내셨어요? 저도 아침부터 서울 돈이문에서 제가 사무총장으로 있는 스코필드 기념사업회 우리 학생들과 함께 아카데미가 있어서 화천에서 일찍 떠나서 오전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또 오후에 다시 제 삶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한 시골의 어린아이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고 공부를 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유학까지 가서 자신의 분야에서 공부해 나가는지를 나누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제 박사과정에서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두 번째는 관련 기관에서 자신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 왔던가. 세 번째는 결국 학자라는 것은 자신의 전공을 가지고 국내외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자신의 영역을 깊이 있게 하고 넓혀가는 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박사과정에서는 그런 트레이닝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프린스턴 신학대학이 갖고 있는 독특한 박사과정 프로그램, 그리고 중세 소장학자로서 주니어 스칼러로서 어떻게 주변에 있는 여러 기관에서 공부했느냐, 공부할 수 있느냐의 문제. 세 번째는 국제학술대회에서 이제 예비학자로서 자신의 길을 어떻게 가는가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두 번째 강의에서 마지막에 조금 빼먹었던 것이 지도교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2003년에 프린스턴 신학대학에서 철학 박사를 하고 나서 20년이 지나고 저도 나름대로 석박사 학생들의 추천서를 쓰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 저는 학교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박사과정 학생들을 이렇게 계획적으로 지도하는 선생은 아니지만 사이사이 제가 외국 신학교에서 박사과정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또 국내에서도 참여하게 될 때 20년 전에 제가 느꼈던 것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되돌아보면은 제 6년간의 유학생활은 참 재미있고 의미 있었지만 제 박사과정을 제 지도교수였던 폴 로렘이 아닌 다른 분을 만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예를 들어서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버나드 맥긴이라든지 유펜의 앤 매터 교수 같은 분을 제가 지도교수로 주요 지도교수로 논문 지도교수가 아니고 제가 만났더라면 어떻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좀 약간의 아쉬움과 함께 드는 것 같아요. 지도교수 문제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역량과 상관없이 누구를 만나서 시대의 어떤 컴패니언, 동반자로 살아가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성공적인 박사과정은 어떤 분을 지도교수로 만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도교수는 그 학교에서 학생의 방패막이죠. 가족의 이야기로 하면 거의 아버지와 같은 관계잖아요. 학문의 스승이자 또한 학생의 박사 논문의 질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지도교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교수가 뛰어날수록 넓은 그림을 그리게 해주고 자기 분야에서 전공 분야에서 아주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트레이닝을 지도교수는 정말 손을 이끌고 지도하듯이 그렇게 해주는 분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지도교수의 개인적인 성격이라든지 그분이 차지하고 있는 학자적인 위치, 또 신학 부분에 있어서 신앙적인 태도 등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박사 과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한국인들이 습관처럼 되어버린 것처럼 학교 이름보다는 사실은 교수를 중심으로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의 대학이 특별히 신학대학은 생존의 문제에 많이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겠지만은 예전에 저희가 석박사 과정을 지원할 때만 해도 학교 이름을 보고 들어갔잖아요. 서울대 예를 들어서 뭐 학부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많이 이제 변했겠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물론 큰 학교가 갖는 장점이 있지만은 학교 이름보다는 교수를 중심으로 좀 철저히 준비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예나 지금이나 들고 있습니다. 제가 만 4년을 참 즐겁게 보냈던 프린스턴 신학대학의 교회사 연구 한번 고찰해 볼까요?
저는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에 사실은 대학을 선정하는데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카고 대학이나 유펜이나 노틀댐이나 이런 대학들 가운데서 사실 대학마다 다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대학을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뭐 장학금으로 말하면 시카고 대학에서 제일 많이 나왔고, 또 학문적으로는 사실은 프린스턴 신학대학은 신학교 내에서는 굉장히 탁월하지만은 일반 빅스쿨들과 비교해 볼 때는 조금 아쉬운 면이 예나 지금이나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프린스턴 신학대학에 그것도 20년 전에 제가 재작년에 프린스턴 신학대학을 방문했을 때 벌써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들이 이제 교수로 자리 잡고 있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신학이라는 게 급속히 사실은 쇠퇴하고 있고 신학교들도 이제는 돈이 많은 어떤 펀드가 많은 신학교를 제외하고는 많이 고전하고 있고 제가 하버드에 있었을 때 여러 신학교 기관이 BTI라는 조직을 구성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 있는 신학교도 문을 닫는다든지 이렇게 통폐합되는 과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0년 전이지만은 저희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프린스턴 신학대학의 학생 교육 방법은 지금도 저희들에게 한 번 정도는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물론 이제 학교마다 박사과정을 운영하는 방법은 매우 독특하잖아요. 나라마다 독특하고 지역마다 독특하고 또 신학교의 어떤 신학적인 사상에 따라서도 또 개인의 차원에서도 많이 다릅니다. 특별히 이제 미국하고 유럽은 많이 다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많이 굴립니다. 쉽게 말하면 양으로 이렇게 승부수를 던지는 경우가 많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물론 폭넓은 공부를 시키는 경향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주제를 가지고 처음부터 깊이 들어가는 게 유럽 스타일이라면은 미국에서는 특별히 제가 공부했던 빅스쿨에서는 넓게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서바이벌 했을 때 자신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큰 학교들 사이에 이런 차원에서 유사성도 많이 있지만 매 학교마다 심지어 같은 학교 내에서도 전공에 따라서 워낙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예나 지금이나 일반화하기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여기서 하나의 모델을 설명하고 여러분들에게 참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공부했던 프린스턴 신학대학의 교회사 박사과정의 수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리지만 이 원고는 20년 전에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조만 하시면 어떨까 해요. 일단 박사과정에 합격함과 동시에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현대 언어에 대한 시험을 보아야 됩니다. 물론 저는 중세 전공을 했기 때문에 라틴어는 기본적으로 제가 유학 가기 전부터 서울대학교 있으면서부터 했지만은 미국 가서 다시 영어로 라틴어를 휠락 라틴어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고 저희 지도교수와 많은 이제 글들을 라틴어로 읽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당연히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최소한 라틴어를 읽어줘야 되는 거고 그 외에 두 가지 현대 언어 시험을 봅니다. 보통 독일어와 불어를 요구하죠. 아무래도 이게 나라마다 언어마다 학문적인 깊이라든지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영역이 다르잖아요.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 나라들이 할 수 있는 연구 분야하고는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어떤 물리적인 현실적인 이유 아니겠습니까? 물론 초대나 중세 교회사를 위해서는 불어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 중세 기독교 자료는 많은 경우에 불어권의 학자들이 정리를 했거든요. 프린스턴의 경우도 당시에 불어를 훨씬 더 강조했던 것 같아요. 초대나 중세의 경우는 박사과정을 지원할 당시에 해당 언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중세니까 라틴어겠죠. 초대 교회사를 한다면 그리스어를 어느 정도 읽어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미리 준비될 것을 요구합니다. 첫 학기 수업은 기본적으로 지도교수를 포함한 다른 교수 한 분과 함께 그룹별로 진행되는 역사학 방법론을 수업하면서 한 학기를 시작합니다. 역사학 방법론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역사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우리 선배들은 어떤 측면에서 역사를 연구했는가. 물론 저는 하버드에서 마크놀 교수님이 오셔서 저희랑 같이 한 학기 동안 준 역사학 방법론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보통은 2명에서 5명 안팎으로 구성된 그룹에서 유세비우스의
역사를 쓰는 방법부터, 유세비우스는 어떻게 역사를 이해하고, 물론 굉장히 초기의 역사가이니까요. 역사 소설 방법, 그리고 현대 역사 이론까지 다양하게 공부를 합니다. 나중에 이때 공부했던 자료를 좀 더 나누면, 우리가 역사를 할 때 단순히 역사라는 것은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자기가 이해하는 것만이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동의하지 않지만은 역사에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역사학적 방법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토대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 역사도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때 쓴 서평을 이후에 저널 등의 책 서평란에 기고하도록 독려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프린스턴 신학대학의 박사과정 학생들이 냈던 저널이 있는데, 저도 나중에 거기에 몇 학기 정도는 에디터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글을 쓰기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하나 이상의 역사 관련 수업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물론 저희 프린스턴 같은 경우는 프린스턴 신학교와 또한 프린스턴 대학과 함께 굉장히 이렇게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전문가인 피터 브라운의 수업을 1년 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나이 지긋한 당대 어르신이잖아요. 학문적인. 굉장히 제가 앤드류 월스 선생님 이상으로 저에게 도전을 주셨던 분이셔요. 그런 분의 수업을 듣는 것은 프린스턴 대학과 신학대학 간의 언어 과목을 비롯한 여러 과목에서 저희들이 양쪽을 돌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덕분에 저는 아우구스티누스와 고대 종교사의 The Old Man, D는 아니겠지만 An Old Man이죠. 게론이라고 우리가 헬라어로 표현하는데, 사막의 교부들이 정말 어떨 때는 성경보다 더 권위를 갖고 존중했던 분을 우리는 게론, 즉 An Old Man이라고 불리는데, 피터 브라운 선생님은 그분이 저희에게 보여주었던 지혜를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아시아인들을 되게 사랑하셨고요. 그분이 당시에 제 기억에는 20년 전에 아우구스티누스와 관련된 이렇게 백과사전적인 책을 마지막 편찬하고 계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준 선물은 아우구스티누스와 관련된 백과사전의 옵셋본이죠. 출력본이죠. 그거를 나중에 저에게 선물을 주셔서 지금 저희 연구실에 그게 있습니다. 그분의 주옥 같은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시간이었고요. 지금도 그분의 잔잔한 미소에 깃든 사랑은 여전히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대학의 수업과 관련해서 가장 큰 장점이자 힘든 과정은 모든 분야별로 하나 이상씩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사라는 것은, 제가 중세교회사를 한다고 해서 중세교회사만 들을 수 없잖아요. 초대교회사, 예를 들어서 부터 현대교회사, 미국교회사까지 각 부분에 최소한 하나 이상의 수업을 듣고, 나중에 자기가 이제 논문을 쓰기 전에 종합시험 Comprehensive Exams, 우리가 보통 CAMS라고 불리는데, CAMS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게 뭐 과목당 몇 시간씩 봐야 되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안 들으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프린스턴 신학대학의 주 전공 분야, 제가 했던 분야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초대교회사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당시에는 닥터 맥베이, 이분은 시리아 기독교를 전문을 하셨고, 한국에는 장신대학의 서원모 선배가 그분이 거의 이제 저 한참 선배신데, 제가 신학대학에 박사과정이 있을 때 그분이 박사학위를 거기서 받으셨습니다. 시리아 기독교로 우리 서 교수님이 전문가인데, 닥터 맥베이는 굉장히 제너러스하고 아주 좋은 분이셔요. 저도 물론 초대교회사를 했고, 그분과 함께 시리안 기독교를 저희들이 많은 글을 읽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시리안에는 아직도 영어로 출간된 책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저희가 막 고민하면서, 한 주는 저희가 독일어로 된 논문을 읽고 발표를 했고, 또 한 주는 제가 불어로 된 논문, 뭐 100% 했겠습니까만은 그저 큰 맥에서 어그러짐이 없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또 뭐 한 주는 영어 자료 뭐 이렇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저희는 중세교회사는 제 지도교수였던 닥터 폴 로렘, 이분은 디오니시우스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디오니시우스의 연구에 깊이 들어갔던 이유가 이분 때문이었고요. 종교개혁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학교의 경우는 켈빈과 루터 전문가들이 따로 있거든요. 종교개혁의 켈빈주의자는 닥터 맥키셨고요. 아마 올해도 한국을 방문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게 이분과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나쁘진 않았지만은 사실은 여러 가지 성격 면에서 제가 조금 힘들었어요. 닥터 맥기 교수에게는. 그리고 이제 루터란 중에 루터를 전문적으로 하셨던 스캇 핸드릭스 박사님. 굉장히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제 느낌에는 켈빈주의자보다는 루터란 학자들이 되게 이렇게 프렌들리한 것 같아요. 제너러스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켈빈의 초상화와 루터의 초상화를 보면 루터는 옆집 할아버지 같은 좀 포근함을 느끼는 분이시잖아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근대교회사는 일반적으로 early European 또는 modern church history, 그러니까 저희에게 근대교회사를 가르치신 분은 일반적으로 근대교회사는 유럽 기독교죠. 닥터 데밍이셨는데 이분은 약간 좀 죄송하지만 좀 뺀질뺀질 하신 분이었어요. 수업 준비도 좀 안 해오시고요. 하지만은 대신에 저희에게 많은 책을 읽혔던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교회사는 제가 하버드에서 이미 데이비드 홀이라든지 윌리엄 허치슨, 그다음에 라이놀드 니버의 아들이었던 니버 선생님 통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닥터 무어헤드가 가르치셨는데 저는 뭐 미국 교회사는 아주 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한 예로 저희가 교회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미국 교회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이르는 광범위한 주제를 갖고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한 학기에 평균 저희가 25권 정도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카운트가 되냐면요. 보통 우리가 16주잖아요. 국내나 이제 외국이나 한 학기라는 게 중간 기말 빼고요. 그리고 스프링 브레이크나 이제 폴 브레이크를 빼면은 보통 한 13주 정도가 나와요. 곱하기 2 하면 되죠. 평균 책이 기본적으로 뭐 200에서 300, 많을 때는 500페이지이기 때문에 속독법을 배워야 되나 할 정도로 사실은 학습량이 많았어요. 영어도 영어지만은 책 하나 이렇게 최소한 선생님하고 토론할 수 있는 독서는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정도 책을 읽는데 더 중요한 것은 보통 박사과정은 다들 2~3명 정도 수업을 하거든요. 많아봤자 서너 명 정도? 좀 많으면 한 10명까지 가기로 했는데 그런 수업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프린스턴에 있을 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한 학기에 한 5번 정도 발제를 저 같은 경우는 했던 것 같아요. 코스웍이라고 그러죠. 한 2년에 걸쳐서 하는 코스웍은 유럽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사실은 좀 잘일 거예요. 그렇지만 미국에서 아무래도 큰 학교는 교수들이 여러 분이기 때문에 돌리면서 학생들을 그냥 수제말로 죽이는 거죠. 뭐 지나놓고 보면 좋지만 당시에 코스웍 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프린스턴 신학대학의 교회사의 경우에는 흥미있었던 게 MEHR, Mission Ecumenics and History of Religion. 쉽게 말하면 선교학이나 종교학적인 강의를 하나의 묶음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그걸 교회사에 연결을 시켰어요. 바로 이 시점에서 제가 사실 제 지도 교수는 아니었지만 늘 저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지금은 작고 하셨죠, 앤드류 월스 선생님을 여기서 만났습니다. 정말 제가 피터 브라운 선생님, 그리고 하버드의 마크 노을 선생님, 그리고 정말 프린스턴 신학대학의 제 지도 교수보다 제가 더 존경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 지도 교수님 기분 나빠할지도 모르겠는데, 물론 MEHR 학생들과는 제도적인 것이나 수업으로 서로 얽매이는 것은 별로 없어요. 이제 다른 조직이에요. 하지만 교회사 분과로 묶어놓기 때문에 저희도 수업을 듣고 MEHR로 들어온 분들, 연세대학교의 김상근 교수가 저랑 같이 공부를 했던 선배신데 저에게 맛있는 것도 그때 많이 사주셨고요. 그분이 MEHR 프로그램에서 공부를 하셨고 앤드류 월스가 아마 스승이셨죠. 저는 이제 처치 히스토리 디파트먼트에 있었지만은 같이 공부를 했던 거죠.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교회사 세미나를 모든 교수들과 석박사 학생들이, 박사 학생들이죠. 박사 학생들이 모여서 시간을 가졌어요. 이때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한다는 것은 거의 지도 교수들이 학생들을 이렇게 쫄로 보지 않고 뭐 일시키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뭐 한국에서는 사실은 좀 그런 게 조금씩은 있죠. 근데 미국에서는 동료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역사학 방법론을 공부할 것인가,
어떻게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처치 히스토리, CH 101, 102, 프린스턴에서 MDB 학생들이 1년 동안 CH 101, 102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교회에서 전반을 한번 다루게 되는 거죠.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가. 그리고 저희가 기억에 남았던 것은 학생들에게 어떤 텍스트를 메인으로 삼을 것인가. 제가 있을 때 한참 고민이 됐던 게 글로벌 크리스천리티라는 개념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사라는 개념, 일반적으로 어떤 서구 중심의 교회사가 많았잖아요. 라토렉 같은 경우도 선교사적인 관점에서 교회사를 썼지만은 약간의 상당히 많은 우월주의적인, 당시에 그분들은 그걸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게 자신들의 삶이었고 인식의 틀이었기 때문에. 하지만은 지금 보면은 굉장히 심하게 말하면 때때로 어떤 교수들의 책은 임페리얼리스틱하고 우리가 말하는 무슨 경제적 정치적 제국주의라기보다는 그게 몸에 밴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공부할 시점에는 정말 말 그대로 글로벌한 크리스천리티를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단순히 서양 위주나 미국 위주의 교회사의 내용이 아니라 조금 더 글로벌한 세계적인, 가장 글로벌한 게 가장 로컬이죠. 그 로컬에는 미국이나 유럽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한국의 이야기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막 새로 나온, 사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는 검증이 안 됐던 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교재를 우리가 어떻게 학생들에게 어느 시점에 도입해서 써볼 것인가라는 결정도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열렸던 교회사 세미나에서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수업이 사실은 많이 남거든요. 같이 토론하고 고민하고. 근데 이제 한국은 아무래도 박사 학위는 주지만 교수들이, 저도 박사 지도를 해보고 저도 그랬지만은 아무래도 외국에 비해서는 좀 그런 지도의 방법은 약한 게 지금까지 저희들의 어려움이죠. 저희 교회사 전공자들은 그러면서 이제 위에서 제가 노랬던 여러 가지 모든 분과의 수업을 반드시 하나씩 듣고 종합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저는 앤드류 월스와는 마던 미션 티어리를 하나 들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나머지 두 과목은 저 자신의 전공과 또는 개개인의 전공과 심층 연구를 하는데 또 할당이 됩니다. 저는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아이빌리그죠. 사실은 앤 매터 교수님이 그쪽에 계시면서 저를 되게 사랑하시고 제가 이제 유펜에 오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박사과정 서류를 내기 전에도 다 교수들, 우리 매터 박사님의 도움을 얻어서 교수들을 다 면담을 하고 모종의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결국 저는 되돌아놓고 보면 좀 마음이 아프긴 해요. 그분 밑에서 공부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제자들을 많이 사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프린스턴에 있는 제 지도 교수보다도 저를 더 국제적인 무대에 많이 이끌어 주셨던 분이 닥터 앤 매터셨습니다. 저는 그분하고 함께 제가 공부했던 게 중세 라틴 펠리오그래피. 라틴 펠리오그래피라는 것은 우리가 휠락에서 배우는 이렇게 정형화된, 소위 말해서 활자되고 깨끗한 라틴어만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전에 이제 카롤링거 시대에는 미누스킬이라고 아주 이렇게 이어 쓰는 작은 글씨도 많고요. 우리는 카디 칼리지라든지 펠리오그래피라든지 이런 거는 라틴어를 파악하기 위한 또 다른 책을 참고하지 않으면 라틴어를 못할 정도로 사실은 중세 라틴어가 이렇게 질서가 안 잡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라틴 펠리오그래피를 들었고, 사실은 유펜에도 중세 라틴 자료들 사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리고 중세 지성사 쪽의 수업을 엠메트하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버나드 맥긴 선생님과 절친이셨으면서도 프린스턴 인근의 중세 연구의 대목격이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델라웨어 미디벌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있었는데, 필라델피아에 델라웨어라는 밸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델라웨어 밸리 미디벌 어소시에이션에서 저도 물론 장학금도 받았고 저희들이 1년에 몇 번씩 학자들과 많은 교류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런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수업과 해당 과목에 대한 페이퍼, 말 그대로 정말 피를 말리는 2년의 과정이죠. 그리고 박사과정 2년째 말부터 시작할 수 있는 종합시험. 그러니까 2년이라는 기간에 엄청난 수업을 듣게 하고, 이렇게 그냥 대입 입시 보듯이 수많은 자료를 암기하고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남의 거 해놓은 뭐 족보라고 있지만 그게 족보라는 게 뭐 몇백 페이지 되는 족보들이니까 종합시험을 통과해서
프린스턴 신학교에는 교회사가들이 교회사 전반에 대한 실력을 갖게 하는데 강조점을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교회사를 보다 객관적이고 바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어느 기회에 그런 어떤 시리안 기독교를 그렇게 심층적으로 읽겠어요? 아니면 저 같은 켈빈주의자, 예전에는 제가 켈빈주의자였는데 루터란의 제네시스 커먼터리, 창세기 설교라든지 루터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언제 읽어보겠어요? 굉장히 폭넓게 공부를 시키는 특징이 있었던 거죠. 이후 교수로서도 다양한 분야를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많은 정성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년 수업을 하고 종합시험을 끝내고 그 다음에 박사과정 프로포자를 내게 되죠. 저는 저희 동료들이 한 20명 정도 박사과정에 입학을 했는데 일단 가장 먼저 제가 종합시험에 통과했고요. 그리고 종합시험에 통과하면 일반적으로 뻗어버리거든요. 저는 그 기회를 이제 나중에 또 다른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네소타에 있는 세인트 존스 칼리지의 HMML 힐 모나스틱 마뉴먼트 라이브러리라고 거기에 이제 펀드를 받아서 제가 라틴 사본을 디오니시안 사본들을 연구하는데 한 2주 정도 거기에서 쉬면서 저 프로포잘을 제가 좀 구상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포잘이 몇 번의 선생님들과 이제 백앤포스 왔다 갔다 토론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통과되면 논문을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은 지도교수하고 면밀하게 챕터 바이 챕터로 굉장히 정말 그 꼼꼼히 봐주셔요. 꼼꼼히 정말 글자 하나 둘 다 이런 것도. 그리고 나서 이제 지도교수가 어느 정도 됐다 하면은 다듬어서 doctoral committee를 만들고 dissertation committee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평가를 받고 박사학위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마지막까지 제가 정말 신세를 졌던 분은 하버드의 베이벌리 킨즐리 박사님이 정말 프린스턴까지 내려오셔서 제 논문의 라틴 하나하나를 다 교정해 주셨고요. 그분은 전문가니까. 필라델피아 유펜의 앤 매터 박사님 참여해 주셨고 그 다음에 제 지도 교수가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프린스턴의 박사과정에서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학교 수업만을 받아서는 국제적인 학자가 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관련 기관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죠. 이거는 좀 더 심각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제공하는, 그러니까 학교가 리콰이어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정도로 해가지고는 자기 분야의 어떤 탁월한 학자로 살아남기가 힘들거든요. 특히 미국에서는. 그래서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듣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학생이라는 신분이 인생에서 특혜를 받는 집단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니네들이 돈을 내냐, 니네들이 무슨 돈을 버냐, 그것도 엄마 아빠가 다 하는데 공부만 하면 되지 않느냐. 특히 외국에서 박사과정 학생이라는 것 역시 이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특혜를 받는 집단입니다. 일단은 뭐 내일 모레 몇 년 후에 경제 상황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일단은 쪼들리더라도 공부만 할 수 있는 특혜받은 집단이잖아요. 프린스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장학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학생들 대부분에게 우등 장학금을 줍니다. 그게 모든 걸 커버하고 집세까지 좀 커버되는데 그리고 이제 TA, Teaching Assistant를 거의 의무적으로 하게 해서 그때 당시 돈으로 한 학기 한 과목 정도 TA를 하면 3,500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명목으로 지도교수가 좀 링크를 해줘서 특별하진 않지만 물론 돈을 세이브할 수는 없지만 유학생활에 공부만 할 수 있는 좀 특별한 여건이 마련되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많은 경우 교회사 저널도 2년간 무료로 줘요. 박사과정 학생들에게는. 이제 예비 학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처치 스토리 관련된 저널도 그냥 보내주고요. 또 여러 잡지들도 구독료를 대폭 할인해 주기도 해요. 박사과정 학생들만 위해서 개설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곳들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뭐 많지는 않지만 돈을 받고 펀드를 받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조금만 신경을 쓰고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은 박사과정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미국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특별히 이제 아무래도 뭐 이름 있는 학교에서는 그만큼 학생들도 힘이 생기는 거죠. 교회사 부분도 종종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버드에 있을 때 하버드가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비잔틴 연구의 가장 큰, 세계적으로 가장 큰 연구소 중에 하나인데 워싱턴 DC에 있는 넘바텀 옥스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정말 그 환상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저도 비잔틴 공부를 그런 자료들이라든지 정말 닥터 컨스탄스를 비롯해서 전문가들한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도서관 자체 내에서도 관련 연구 프로젝트가 많죠. 중세 같은 경우는 유럽 전역의 수도원에 산재한 자료 중에 정말 수십만 카피가 넘는 자료를 마이크로필름으로 만들어서 제가 아까 언급했던 세인트 존스 칼리지 내 HMML 힐 모나스틱 마뉴먼트 라이브러리라는 중세 자료 연구소가 있어요. 저는 종합시험 끝나고 나서 거기 가서 좀 지내면서 수사들도 만나고 자료들도 원건 만나고 좀 아쉬움이 있다면은 저는 너무 이렇게 타임에 얽매였던 것 같아요. 빨리 끝내려고. 그게 좀 나중에 좀 많이 후회가 됐어요. 좀 더 여유 있게 그 기회를 활용했더라면은 훨씬 좋았겠는데 너무 지쳐서 사실은 가서 절반 유식하고 절반 자료를 보고 복사했던 생각이 나요. 그 세인트 존스 칼리지에 있는 HMML이라는 연구소는 유럽을 뒤지기 전에 기본 라틴 그리스 자료들을 숙지해 보라는 거죠. 비행기값 싸게 와서 자기 학교도 좀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자료를 배우는 방법을 배우도록 매년 미국 전역에 있는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일정 수 선발을 해서 장학금을 줬어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잖아요. 미국에는 자료를 모으고 교수가 있다는 것보다도 그걸 이용해서 학생들을 리크루트하고 잠깐이라도 쇼텀이라도 오게 만드는 프로그램이 많았던 거죠. 제가 돌이켜보면 학문적인 깊이보다는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려는 데 바빴던 것 같아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 분야 같은 경우는 2000년부터 시작한 제네바 대학의 종교개혁연구소의 여름 세미나였어요. 횃불 트리니티의 이정숙 박사님, 총장님도 아마 여기를 다녀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비교적 빨리 여기를 다녀왔어요. 이곳에서는 차세대 종교개혁 연구가들을 전 세계에서 모아서 장학금을 주면서 직접 집중 세미나를 하셨어요. 저도 아마 두 번째인가로 제가 간 걸로 기억이 나는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저는 중세지만은 제가 켈빈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플라이를 했고 여기 제네바 대학에서는 왕복 비행기값, 숙박비, 그 다음에 식사하는 거 이 모든 것을 그쪽에서 다 제공했어요. 뭐 제가 좀 돈이 없다고 편지를 보냈더니 저에게는 특별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제 한 2주간 정말 풀 서포트를 하는데 사실은 되게 강의가 어려웠어요. 거의 절반 불어 절반 뭐 이렇게 영어 라틴어로 했기 때문에 하지만은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했지만 저희는 당시에 켈빈의 컨시스토리죠. 그러니까 목회와 관련된 모든 이렇게 회의록들을 모아놓은 것을 저희의 젊은 동료이자 선생님 그룹이 편찬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주제로 저희가 2주 동안 세미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네바 대학에 저희가 시 이렇게 고문서 박물관에 가서 켈빈을 얼마나 급여를 받았는지 자료도 그때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찾아보았던 것 같아요. 동시에 이제 저희 국제적인 동료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죠. 물론 이 기회에 제네바 시 언덕 위에 있는 시 고문서 박물관에 들어갔던 것은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후에 이제 파리의 국립고문서 박물관이라든지 그리고 독일 마인츠의 종교개혁 관련 연구소, 그 다음에 프랑크푸르트의 연구소들 제가 거기에 초대받아서 간 건 아니지만은 제네바 대학에 잠깐 초대받았던 경험을 통해서 제가 분당 중앙교회 인재 양성을 하면서 사실은 장학생 일 겸 또 개인 연구 겸해서 이런 연구소를 제가 방문하면서 교수들을 만나고 그 학교들의 공기를 잠깐 제가 숨 쉬었던 기억이 나요. 이런 기회들이 사실은 박사과정 아니면 언제 하겠습니까? 나중에 교수가 돼도 사실은 한 분야에 이렇게 한국 상황에서 특히 기독교계 공부하는 한국 상황에서 마음 놓고 한 분야에 빠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게 박사과정이 주는 혜택 같아요. 대부분 적절한 장학금을 동시에 지급하기 때문에 돈보다는 자신이 얼마나 미리미리 타임 테이블을 맞춰서 준비해 나가느냐. 그리고 사실 박사과정 굉장히 빡빡하잖아요.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가정도 돌봐야 되는데 저는 사실 가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충실한 남편이 아니었거든요. 아빠가. 그게 이제 평생 마음의 누이춤으로 남습니다만은 어쨌든 빡빡한 일정 가운데서 자신의 일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으로 등장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연구 기회들이 6개월에서 1년 전에 마감되거든요. 자신들의 공부 일정과 다른 일정들을 꼼꼼히 미리 얼마나 챙기냐에 따라서 내가 같은 4년에서 8년 걸리는, 저희 중세 같은 경우도 평균 8년이 걸리거든요. 박사 논문 쓸 때까지. 사실은 저는 4년에 끝냈지만 그게 가끔 후회가 돼요. 좀 더 여유 있게 공부를 했더라면 좀 더 제가 깊이 들어갈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처럼 힘들게 수고하더라도 여러 기관에서 연구를 하다가 보면 자신만의 유익한 학문 동역 그룹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교회사 전문 영역의 최근 흐름들을 파악할 수 있고요. 또 같이 참여할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 외국에서는 돈에 인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관의 지원에서 장학금을 받고 초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학문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렇게 지지해주는 힘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나눴던 것은 첫 번째는 프린스턴 박사과정의 전체적인 개요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하면 좋은 것, 어떻게 하면 주변에 널려져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활용하느냐의 문제. 이제 마지막, 오늘 좀 시간이 길어졌지만은 논문 발표와 학술대 참가까지는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실 박사과정을 저는 그때는 잘 못 깨달았어요. 근데 이렇게 평균 8년, 10년 잡아놓은 이유가요. 그러니까 미니멈 4년은 걸립니다. 미국에서 큰 학교들은 4년 안에는 거의 못 끝내요, 박사를. 이거는 좀 유럽하고 좀 다른 거죠. 하지만은 보통 8년, 10년까지 이렇게 늘려주는 이유가 공부해서 자기 분야의 논문만 쓰는 게 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몸소 느껴봐라라고 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 학교 내에서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자들과의 관계,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논문 발표하고 학술대에 참가죠. 위의 전문 연구기관 연구와 외국에서 유학하는 것의 혜택은 주변에 널려있는 정말 전문 학술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같이 논할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세라는 큰 울타리는 논할 수 있지만 자기와 비슷한 사실 영역에서는 깊이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그게 굉장히 널려 있잖아요. 학교에서 열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근 지역별 모임, 나라별 모임, 세계적인 학술대회까지 1년 내내 쉬지 않고 열리는 각종 모임은 소장학자들이 학자로 발돋움하고 또 기존 학자들은 자신의 연구물들을 나누고 교회사 연구에 있어서 시급하거나 새로운 의제들을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기회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단순히 박사 논문을 써가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이런 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로 성장을 해가면서 향후 박사학위 논문을 쓴다는 것은 이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라이선스, 기본적으로 자격을 주는 거지 그 사람이 대가는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한국 상황은 가장 학자로서 팔팔할 때가 박사 논문을 쓰고 귀국한 지 3년,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이제 파김치가 되죠. 그리고 신선함이 많이 없어진다는 게 학자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잠깐 보면요. 매년 1월 초에는 미국에 있는 교회사가들이 주로 모이는 연례 학술대회가 있어요. 이곳에서는 주로 이제 처치 히스토리라는 잡지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매년 5월 초순에는 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큰 모임인 미시간주의 칼라마주, 조그마한 웨스턴 미시간 유니버시티가 있는 지역인데 프린스턴이나 하버드에서는 차로 갈 수 있는 거리 한 7시간 정도 걸려요. 기본적으로 3,000명에서 5,000명 정도의 중세 학자들이 모이는 연례 국제 학술대회가 있어요. 중세 학자로서는 북미에서 가장 큰, 세계에서 가장 큰 학회고요. 소장학자들의 전문학자 그룹의 등용문이기도 해요. 미국에는 이 칼라마주가 있고 여름에 이제 리즈 대학에, 영국의 LEEDS라는 리즈 대학에 영국 중부 정도에 있죠. 거기에 이제 유럽인들이 주로 참가하는 중세 학술대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칼라마주 미디벌 소사이어티가 제일 큰 이제 국제 학술대회고요. 매년 5월 말에는 북미 교부학회가 열려요. 바쁘죠. 그리고 200여 명이 모이는 이 모임은 최근까지 시카고에서 모였는데 이곳에서는 Early Christianity라는 잡지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매년 7월 중순에 제가 방금 칼라마주와 같이 말씀드렸던 유럽 학자들 중심으로 했던 중세 국제학술대회가 영국 리즈에서 모입니다. 제가 한 2번 정도 참여하고 어떤 세션의 좌장도 하고 미국보다는 좌장을 쉽게 시켜줘요.
미국에서는 사실 저 같은 박사과정 학생들은 좌장 안 시켜주거든요. 뭐 빅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유럽에 갔더니 이제 나름 주니어 스칼라들도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논문 발표를 하고 제가 세션 어떤 그 오거나이저도 해가지고 몇 번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좋았어요. 그리고 매년 7월에 거기에서 한 1,500명 내외 한 2,00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유럽에서 제일 규모가 큰 중세 관련 학술 대회입니다. 그리고 매년 10월에는 16th Century Studies 16세기 학회죠. 주간에 종교개혁 관련 학술대가 열려요. 종교개혁 및 16세기 역사 문화 부분에서 가장 큰 모임인데요. 그리고 11월 추수감사절에는 아마 이제 기독교 전반에서 제일 큰 컨퍼런스죠. AAR, SBL이 거의 공동으로 모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 분야에서는 거기까지 제가 교수 지원할 때 딱 한 번 인터뷰하러 간 적에는 거의 가본 적이 없는데 이 AAR이나 SBL은 이제 성경학을 하는 분야들, 종교학을 하는 분야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종교 전 분야를 망라해서 모이는 모임입니다. 물론 교회사 쪽은 세션이 많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교회사 자체로는. 왜냐하면 이미 워낙 세분화되어 있고 자신들이 나가기 바쁘기 때문에 교회사 담당자들이 특별히 뭐 여기에 가서 많이 어떤 그 붐을 이루지는 않는데 종교 분야에서 가장 큰 이 연례 모임에서는 비즈니스 미팅들이 많아요. 특히 북미 지역 종교 신학 전 분야의 교수 채용 대부분이 1차 면접이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저도 제가 3년째 마치고 이제 논문을 쓰면서 교수 채용 지원을 해서 제가 아주 큰 대학의 파이널리스트까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사정이 있어서 최종 교수 자리를 그 대학에서 뽑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매년 모이는 이런 AAR, SBL을 보완하기 위해 또 경년으로 외국에서 SBL 인터내셔널이 열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시스템이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이사이 지역별 모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유럽의 경우도 나라마다 전공별로 여러 모임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유럽은 뭐 제 관련된 영역 외에는 잘 몰라요. 제가 유럽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고 뭐 속속들이 알 수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미국의 특별히 교회사와 관련된 다양한 모임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특수기관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학회 참석과 이곳에서의 논문 발표는 박사과정 학생들이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들로서는 사실 지도교수가 길을 뚫어지기 전에는 쉽게 생각할 수도 없고요. 모든 분야에 참석할 필요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어요. 다 본인이 돈 내고 다녀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자기가 원한다고 쉽사리 논문을 발표할 수도 없어요. 대부분의 기존의 교수들과 이제 저명 교수들과 그 교수 밑에 있는 이제 제자들 또는 친구들이 다들 세션을 만들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연줄이 없는 학문적 연줄이 없는 사람들이 쉽게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많은 경우에 기존 학자들 중심으로 세션이 짜여지고요. 그래도 뭐 공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기 제자들을 우선 집어넣든지 이미 검증된 사람들을 집어넣든지 믿을 만한 사람을 배정하기 때문에 초기 소장학자들, 특별히 우리 같은 검은 머리의 외국 학생들은 정말 그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곳에 나가서 논문을 발표하는 것은 물론 이제 지난 20년 동안 정말 우리 한국에 유능한 신학 인재들이 많이 유학을 갔거든요. 그게 아마도 1990년대 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젊은 학자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국제학술대회 논문 발표라든지 논문 기고를 우리 선생님 시절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는 자신의 연구물도 나누고 전문적인 학자구로에 진입하고 항상 중요한 것은 또 저녁 디너잖아요. 이 저녁 디너를 저도 처음에는 하버드 대학의 비벌리 킨즐리 뒤만 쫄쫄쫄 따라다녔는데 보통 한 20-30명 작게는 그러면 다들 좀 좋은 호텔에서 이렇게 모여서 레스토랑에서 모여서 식사하고 호텔은 좋지 않아요. 왜냐면은 웨스턴 미시간 유니버시티에서 제공해준 기숙사를 쓰거든요. 저녁 교제는 사실은 향후 우리가 학자로서 성장해 나가는데 좋은 네트워크이죠. 그리고 또 그곳에서 받은 어떤 논평들 전문가들 한마디씩 딱딱 던지거든요. 논문 발표하면 거의 다 20분 안에 끝내야 돼요. 발표는. 그러니까 발표하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지도 교수가 같이 하지 않는다면은 외국 학생들은 논문 발표에도 몇 사람 안 앉아 있어요. 외국에서 온 학자들의 경우도 자리 채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들 수십 개, 수백 개의 세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니, 자기 아는 사람 가죠. 생소하거나 이런 사람 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때 발표된 논문을 이제 고쳐서 이후에 저널 등에 또는 책으로 출간하게 됩니다. 물론 석사과정에 이런 기회를 얻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런 기회를 얻으면 또 박사과정 진입이 쉬워지죠. 아니, 거의 보증수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국 학자들이 이렇게 보거든요. 친구 따라왔다가, 친한 친구 교수로 왔다가 외국인이 발표를 한다. 그럼 그 학생에 대해서 묻게 되는 거죠. 제가 누군데 이렇게 세션을 만들었어요? 사실은 비벌리 킨즐리 때문에 제가 많이 혜택을 받았거든요. 실제적으로 신학 부분 한국 유학생들의 경우 뭐 이런 예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외국인으로서 학위 후 한국으로 귀국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도 이런 학술대회나 외부의 연구기관 경험을 가급적 많이 하고 귀국을 하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즉 자신의 전공과 교회사 전반에 걸쳐서 학적 흐름을 잘 파악하고 그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알고 귀국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어렵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궤토에 들어가기가 힘든 거죠. 인준된. 그리고 늘 이미 올드 스칼러들은 한참 자라 나오는 영 스칼러들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죠. 자기 뒤를 이을 교수 요원이라든지 자기 분야에 결국은 이게 어떤 영역의 싸움이잖아요. 교회에서도 워낙 많은 영역이기 때문에 좋은 아이를, 좋은 주니어 스칼라를 내가 지도하면서 내가 키워가면서 내 영역을 넓히는 것도 사실 학자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이렇게 눈도장이 찍히고 그 다음에 그 그룹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이게 진행이 되는 거죠. 외국 시절 인근에서 열리는 각종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귀국 후 먼 나라까지 가서 모임에 참여해서 적응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모르겠어요. 돈이 많다든지 어떤 특정 교회 후원을 받는다든지 많이 또 본인이 영어를 잘한다든지 저는 마지막까지 사실은 그들 아쉬움이 내가 좀 더 영어를 좀 잘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나이가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늘 저보고 영어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 3, 4년을 하면서 공부했던 것, 그리고 특별히 미국 동부 지역에는 서부하고 또 많이 다르거든요. 전통적인 학문들이 많고 아직도 학문적 자부심이 센 곳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제학술대회에 어떻게 논문을 기고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교수가 손을 이끌고 이렇게 이끌어주는 것 같아요. 라틴어에서 마누 듀티오네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누스는 손이잖아요. 듀티오라는 것은 이끌다, 지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누 듀티오네라는 단어는 어른이, 선생이 주니어 스칼라들, 후배들을, 학생들을 손을 이끌고 이끌어주는 게 교육이에요. 사실은 도제의 개념이죠. 특별히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미국 유학을 생각할 때 지도교수와 관계인 것 같아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분이 나를 동료로 인정해주면서 내가 미국인이건 외국인이건 차별하지 않고 그 교수 입장에서 얘를 밀어줄만 하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사실은 시온의 대로가 열리겠죠. 저는 뭐 그 이후에 제가 그런 한국에 들어오면서 다른 영역의 일을 하느라고 그냥 아쉬움으로만 접어두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다시 교수님들을 찾아뵙고 세월의 긴 흐름을 느꼈을 때 아쉬움만 남았는데 남은 인생 제가 어떻게 그걸 다 리바이브 시킬지 또 리커넥트 시킬지 우리 동료 교수들하고 아니면 우리 친구들하고 이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원래 이게 1시간 반도 안 되는 강연을 한두 번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오늘 3번을 마쳤네요. 다음 시간에는 4번째로는 제가 유럽의 역사 현장 연구를 제가 석박사 과정 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장의 이야기. 그게 이야기가 좀 나눠져야지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왜 이런 한국 기독교의 대동여지도와 그리고 집현전에 대한 꿈을 꿨는지 절반의 실패고 아쉬움이었지만은 그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들을 정리해 가면 어떨까 합니다.
화천은 굉장히 조용하고요. 밤이 되면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거나 녹화하거나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수도원적인 느낌을 주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말이라서 특별히 목회하시는 분들은 내일 주일 때문에 힘드실 거고 또 목회를 안 하시더라도 마음에 부담이 되는 늦게까지는 시간이죠. 세상이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때로는 기독교인이 점차 힘들어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교계의 현실이라든지 아니면은 특히 학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좋아서 하는 일이잖아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아직도 제가 가슴이 뛰거든요. 남은 이야기 한 두 번 정도 더 할 건데 제가 어떻게 시골 소년이 역사에 눈을 뜨고 성장해 왔던 성장 스토리 지금 이 나이에 성장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제가 요즘 유튜브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있는데 사랑해 주시고 자주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참 여러분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화천의 농부신학자 키아츠 원장 김재현이었습니다.